1장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설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가 사연 제보자들과 저에게 다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한설인, 26살, 청명의료재단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다. 오늘이 첫 출근일이지만 떨리거나 설레지 않는다. 다만 차갑고 단단한 각오만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기획실에 배정받은 한설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주변을 둘러본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수많은 표창과 감사장들. 청명의료재단이 얼마나 큰 권력과 명성을 자랑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건 그 화려함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쌓아 올려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5년 전 내가 11살이던 그해 겨울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아름다웠다. 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나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의사였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남자를 믿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에게도 드디어 봄이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 남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채미라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자 교활한 계략을 세웠다. 어머니를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려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에게 했던 약속을 모조리 거짓말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에 걸렸고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미안해 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도 우리를 버렸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윤태준. 청명의료재단의 병원장. 설인 씨,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시죠. 동료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온다.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15년.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공부하고 준비하며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청명의료재단의 기획실. 윤태준과 그의 가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리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차분하고 우아한 외모,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미소. 완벽하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내 삶의 전부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이제 시작되었다. 2장 아들을 향한 첫 걸음. 청명의료재단 창립 기념 파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의료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파티 분위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목표는 하나. 윤지혁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윤지혁. 윤태준의 아들이자 이 병원에 촉망받는 외과의사. 31살의 그는 아버지를 닮아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온화하고 성실하며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다고 들었다. 내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교활함도 닮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순수한 면이 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한 표적이다. 설인 씨, 여기 계셨네요. 팀장님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네. 좋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병원 자랑거리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기 보이는 분이 윤지혁 선생님이세요. 우리 병원의 에이스죠. 완벽한 타이밍이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다.
윤지혁은 다른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환자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생각보다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냉소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일부러 샴페인 잔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을 노려 살짝 부딪힌다. 아! 샴페인이 그의 재킷에 쏟아진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황한 척하며 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재킷을 닦으려 한다. 하지만 일부러 서투르게 행동해서 더욱 당황해 보이도록 연출했다. 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지혁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이 걷다가.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내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가며 자연스럽게 재킷을 닦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혹시 우리 병원 직원이신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기획실에 새로 들어온 한설인입니다. 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수줍은 첫 만남을 연출하는 것이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윤지혁입니다. 외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윤지혁 선생님 많이 들었어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정말 좋다고. 과찬이세요. 그런데 서린 씨는 이런 파티가 어떠세요?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외모를 칭찬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그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다. 조금은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밖으로 나가서 잠시 바람이라도 쐴까요?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옥상 정원으로 나가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훨씬 낫네요. 윤지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선생님은 이런 파티를 자주 참석하세요? 어쩔 수 없이요.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다. 예상대로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힘들겠어요. 기대도 부담도 클 테니까. 서린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솔직함이 의외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위험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마음속으로 경계하며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는다. 저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서 가족에 대한 부담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다. 과연 윤지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셨구나.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강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남자들이 가장 끌려하는 타입의 여성상이었다. 서린 씨,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드디어 나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너무 쉬워. 마음속으로 냉소하면서도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이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넌 내 복수의 도구가 될 거야. 나를 탐하는 그 눈빛. 그래, 시작은 너다. 하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억눌렀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감정이든 희생할 수 있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옥상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의외로 진솔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여자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거울을 보며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다.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윤지혁은 예상보다 순수했고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조금씩 그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한다. 미안해, 지혁.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3장 가짜 연인. 윤지혁과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흘렀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깊게 내게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며 주말에는 데이트 코스를 정성스럽게 계획해 왔다. 설이나, 오늘 날씨가 좋은데 한강공원에 갈까? 좋아요. 지혁 오빠가 가자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다. 오빠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한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남자들은 자신보다 어린 여자가 의존적으로 구는 것을 좋아한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내가 웃으면 덩달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정말 순수하군. 이런 남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끔 미안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재빨리 억눌렀다. 설이나, 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드디어 나왔다. 나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더니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따뜻함이었다.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이건 가짜야. 모든 게 거짓말이야. 지혁 오빠.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일부러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더욱 안심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이야.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어. 예상대로였다. 그는 나를 더욱 꽉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부모님께도 소개하고 싶어. 어때? 이 말을 기다렸다. 드디어 윤태준의 집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너를 좋아하실 거야. 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윤태준 드디어 널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며칠 후 나는 윤지혁의 집에 초대받았다. 청명의료재단 병원장의 자택답게 엄청난 규모의 저택이었다. 어서 와, 설이나. 윤지혁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용 선물을 준비해 갔다.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에요. 고마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거실로 들어서자 윤태준과 채미라가 앉아 있었다. 15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윤태준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권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채미라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리하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한설인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순간 윤태준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낯익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반가워요, 설인 씨. 지혁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채미라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탐색적이었다.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이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 내내 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은근히 윤지혁에게 애정 표현을 하며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 윤태준은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나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설인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채미라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감정이 복받쳤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윤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식사를 마치고 윤지혁과 정원을 거닐면서 나는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다. 첫 번째, 윤지혁의 가족들은 나를 받아들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두 번째, 윤태준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세 번째, 최미라는 나를 경계하고 있다. 역시 영리한 여자답다. 오늘 어땠어? 윤지혁이 물었다.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요. 특히 아버님께서 인상이 깊으셨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혁 앞에서 웃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래야 이 집안을 무너뜨릴 칼이 생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의 신뢰를 얻었으니 본격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윤지혁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이미 내 복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장, 병원장의 그림자. 윤지혁과 연인이 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청명의료재단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윤 가문에서도 환영받는 예비 며느리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다. 윤태준이 나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린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월요일 오후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사무실로 향했다. 병원장실은 넓고 화려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의학 서적들과 각종 상장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대형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앉으세요. 윤태준은 책상 뒤가 아닌 소파 쪽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리고 그 역시 내 맞은편이 아닌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너무 가까워.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지혁이와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보기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서린 씨, 네, 혹시 우리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설마 나를 알아본 걸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나는 11살의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꾸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나는 놀란 척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강했다. 서린 씨, 당신은 참 특별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이 내 어깨에 올려졌다. 저는 지혁 오빠와 지혁이요. 그 애는 아직 어려요. 당신 같은 여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의 손이 내 목덜미로 올라왔다.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느낌이었다. 선생님, 이러시면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목에 닿았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 나는 11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머니가 그에게 농락당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를 버렸던 그 차가운 눈빛. 저는 정말로 지혁 오빠를 지혁이는 몰라도 돼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그의 손이 내 허리로 내려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그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서린 씨,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은 특별해요. 그냥 보내기엔 아까워. 그의 눈빛에서 욕망과 동시에 의심의 빛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아직 정체를 완전히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 정말 가야겠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나를 놓아줬다.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와서야 나는 크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더러웠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머니가 윤태준에게 당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그날 저녁 윤지혁과 만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나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윤지혁은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그의 다정함이 오늘따라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몰려왔다. 그는 정말 순수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야.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수를 완수하는 것이다. 지혁 오빠, 응? 혹시 아버님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신 적 있어요? 윤지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는 복잡한 분이야. 과거에도 몇 번 문제가 있었고. 역시 그랬다. 윤지혁도 아버지의 본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아세요?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그게 더 편하시니까.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 집안의 추악한 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미안해, 지혁. 하지만 너도 이 집안의 일원이야. 집에 들어간 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다. 윤태준의 추궁거림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하지만 이것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말이다. 무엇보다 그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험했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드릴게요. 복수의 불씨가 내 가슴 속에서 더욱 크게 타올랐다. 5장 증거의 힘. 윤태준의 추궁거림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그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복수 계획은 멈출 수 없었다. 오늘은 윤지혁이 학회 참석차 부산에 내려간 날이었다. 그리고 윤태준과 채미라도 병원 이사회 모임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지혁 오빠, 잘 다녀와요. 응. 내일 돌아올게.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청명의료재단 병원장 자택.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집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해 두었다. 윤지혁과 데이트를 핑계로 자주 들락거리며 관찰한 결과였다. 서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문을 열어준 것은 가정부 아주머니였다. 지혁 오빠가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고 갔다고 하네요. 서재에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완벽한 핑계였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의심 없이 나를 들여보냈다. 윤태준의 서재는 2층에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혹시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지혁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거든요. 서재 문을 닫고 나는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목표는 윤태준의 과거 기록들,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명의료재단의 비리 증거들도 함께. 책장을 하나씩 뒤져보니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 상자가 있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재단 관련 서류들이 나왔다. 대부분 회계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의료 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그리고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의 증거들이 가득했다. 역시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었군. 두 번째 상자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기록 그리고 의료사고를 은폐한 증거들까지. 이 정도면 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상자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게 내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태준과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윤태준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둘 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글씨가 윤태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사진도 있었다. 윤태준이 나를 업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때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편지들도 읽어봤다. 대부분 윤태준이 어머니에게 쓴 사랑 편지들이었다. 그 내용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다. 미영아, 미안하다. 나는 선택해야 한다. 미라와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 부디 이해해다오. 하지만 너와 서린이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언젠가는 서린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지. 진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출생신고서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였다. 아버지란에는 윤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손에 든 출생신고서가 떨어졌다. 나는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윤태준은 내 아버지였다.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보다 짧다. 이것은 유전적 특징이었다. 급히 윤태준의 사진들을 다시 봤다. 그의 손도 새끼손가락이 짧았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내 원수가 내 아버지라니. 그동안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내 친아버지였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들이,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럼 윤지혁은 내 이복 동생?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척했던 남자가, 내가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던 남자가 내 친동생이었다. 으악! 나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곧 입을 막았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이것도 복수의 일부야. 윤태준이 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복수를 멈출 이유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완벽한 복수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의 친딸에게 복수당하는 것. 그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있을까? 나는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원래대로 정리한 후 서재를 나섰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늘 발견한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윤태준이 내 친아버지라는 사실. 윤지혁이 내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벌인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인지. 하지만 나는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진실이 내 복수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욱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6장 흔들리는 가면.
진실을 안 지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윤지혁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윤태준의 추궁거림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윤지혁은 내 이복 동생이었고 윤태준은 내 친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속이고 있었다. 설인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점심시간 윤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의 배려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남남이었다면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지혁 오빠. 응? 만약에 내가 오빠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지혁이 당황했다. 갑자기 웬 소리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만약에요. 윤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유가 있겠지, 너라면.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그의 순수한 믿음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미안해. 지혁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원한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들이 나를 앞으로 떠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태준에게서 또 다시 연락이 왔다. 설인 씨, 병원장실로 와주세요.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였으니까. 병원 장실에 들어서자 윤태준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나는 이번에는 소파가 아닌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책상을 돌아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설인 씨, 요즘 지혁이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그의 손길이 친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설인 씨, 당신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혹시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 나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간호사셨어요. 젊을 때 돌아가셨지만. 윤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성함이? 한미영이요. 그 순간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설마.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내 손을 잡더니 새끼손가락을 확인했다. 설인이 내 설인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윤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죠? 어머니를 버린 것? 아니면 나를 버린 것?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버렸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왜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게 했어요? 왜 우리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윤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친딸인 줄 모르고 추근거렸잖아요. 그건 역겨워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다. 설인아, 기다려.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정말로 너와 미영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미 가정이 있었고.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찾고 싶었어.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찾고 싶었다면 진작에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아들의 연인이 친딸인 걸 알았는데 윤태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지혁이는 모르고 있지. 당연하죠. 그 순수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나는 일부러 윤태준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제발 지혁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왜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누나인 걸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면 제가 계속 지혁 오빠와 연애하는 걸 원하세요? 근친상간이라도? 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다. 이제 윤태준은 내 손안에 있었다. 그날 밤 채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일이었다. 윤태준이 진실을 알고 나서 행동이 이상해졌을 것이고 영리한 채미라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네, 언제든지.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7장 어머니의 상자. 채미라와의 만남은 청명의료재단 근처 고급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린 씨,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사모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나와야죠.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남편 상태가 이상해요. 채미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며칠 전부터 밤잠을 못 이루고 술을 마시고 중얼거려요. 그리고 서린 씨 이야기를 계속해요. 나는 놀란 척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미안하다. 몰랐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채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업무상 몇 번 뵌 것 외에는. 서린 씨, 채미라가 내 말을 끊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25년간 그 남자와 살아오면서 그의 모든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는 예전에 한미영이라는 여자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와 똑같아요. 한미영. 내 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한미영이요? 그래요. 20년 전 우리 남편을 홀린 간호사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채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그런데 서린 씨를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요. 특히 눈빛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반응했다.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우연? 채미라가 냉소했다. 서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6이에요. 26. 그럼 한미영이 사라진 지 정확히 15년이 지났네요. 채미라의 계산이 정확했다. 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사모님, 저는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채미라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이게 한미영이에요. 어떤가요?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정말로 나와 많이 닮아 있었다.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이요? 거의 판박이인데? 채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녀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이는 나였다. 이 아이가 한미영의 딸이에요. 서린이라는 이름이었죠.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당연히 조사했죠. 남편을 유혹한 여자와 그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도. 채미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특히 한미영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남편 이름을 부르던 모습은 정말 불쌍했어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입 닥쳐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채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모독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이다. 역시 한설인이 맞구나. 채미라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복수하러 온 거죠? 네, 맞아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와 저에게 한 일들을 되갚아주러 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채미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혁이에게도 말할 거예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복수를 계획했는지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세요 하지만 그 전에 사모님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요? 제가 왜 한설인인지, 그리고 윤태준이 제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채미라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윤태준의 친딸이에요. 그 한마디에 채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출생신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 특징도. 나는 내 새끼손가락을 보여줬다. 이것도, 얼굴도, 모든 게 윤태준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친아버지니까. 채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그럼 지혁이와 당신은 네, 남매예요. 이복남매. 이럴 수가. 채미라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당신이 지혁이와 연애한 것도 복수의 일환이었어요. 하지만 친남매인 줄은 몰랐죠.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떠세요? 지혁 오빠에게 진실을 말하시겠어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친누나라고? 채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사모님. 저는 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카페를 나와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어머니의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를 펼쳤다. 설인아, 엄마는 너에게 미안해. 좋은 아버지를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엄마는 내가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도 너의 몫이겠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들을 모두 되갚아 줄게요. 그날 밤 윤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인아, 어머니한테서 연락 받았어. 오늘 만났다고? 네, 잠시 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혁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그리고 복수를 완성할 때도. 8장 폭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다. 먼저 박상도 비서실장을 만나야 했다. 그는 청명의료재단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서실장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설인 씨? 무슨 일이에요? 박상도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 최근 윤태준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그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이게 뭐죠? 박상도가 서류들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냐는 거죠.
박상도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맞습니다. 모두 진짜예요. 그럼 이 출생신고서도요? 나는 내 출생신고서를 꺼내 보였다. 박상도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한설인 설마 당신이 네. 맞아요. 한미영의 딸이에요. 그리고 윤태준의 친딸이기도 하고요. 박상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그럼 지금까지 복수하려고 왔어요. 어머니와 저에게 한 일들을 되갚으려고. 하지만 당신은 윤태준 회장님의 친딸인데 그게 복수를 멈출 이유가 되나요? 오히려 더 완벽한 복수가 될 수 있어요. 박상도는 한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사실 저도 이 재단의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한미영 씨 일은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박상도의 고백이 이어졌다. 당시 저는 말단 직원이었지만 회장님이 한미영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버렸죠. 그리고 최미라 여사가 어떤 수단을 써서 한미영 씨를 몰아냈는지도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미영 씨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다른 의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일할 수 없게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악랄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요. 박상도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 같네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태준이 들어왔다. 박 실장,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설이나 이건 뭐냐? 보시는 대로예요. 아버지. 윤태준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움찔했다. 박 실장도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 그리고 이 재단의 부정부패까지. 설이나, 제발. 이제 늦었어요. 나는 일어서며 윤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모든 걸 공개할 거고요. 안 돼. 그러면 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혁 오빠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윤지혁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그는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지혁아, 윤태준이 힘없이 불렀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지혁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지혁 오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설인이 아니에요. 한미영의 딸 설인이에요. 한미영? 20년 전 윤태준과 사랑했던 간호사요. 윤지혁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럼 당신은 네. 당신의 이복 누나예요. 그 순간 윤지혁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미안해요. 지혁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에게만큼은 정말 미안했다. 복수하려고 온 거죠? 윤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나를 이용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지혁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지혁아, 윤태준이 그를 부르며 뒤따라갔다. 나는 박상도와 함께 남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각오하세요. 그날 오후 박상도 비서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청명의료재단에서 20년간 근무한 박상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첫째,
청명의료재단은 지난 20년간 체계적인 의료비 부정 청구를 해왔습니다. 둘째,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셋째, 여러 차례의 의료사고를 은폐해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상도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준 회장은 20년 전 한미영이라는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녀를 버렸고 최미라 여사는 한미영 씨를 병원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태준과 채미라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박상도가 나를 가리켰다. 현재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설인 씨입니다. 윤태준 회장의 친딸이자 윤지혁 과장의 이복 누나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이보다 더 센세이셔널한 스캔들은 없었다. 회장님, 선생님의 친딸입니다. 박상도의 마지막 한마디가 윤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었다. 구장, 복수와 파멸. 기자회견 이후 청명의료재단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언론은 연일 이 스캔들을 톱 뉴스로 다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환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재단 주가는 폭락했고 의료진들은 대량으로 사직했다. 이사회는 윤태준의 해임을 결정했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차분히 지켜봤다. 15년을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설인 씨,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윤지혁이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지혁 오빠, 이제 만족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원했던 거죠.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의 말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나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지혁이 내 말을 끊었다. 당신에게 저는 처음부터 복수의 도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친누나라는 사실까지 알았으니 지혁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그리고 오빠라고 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은 친누나였고, 아버지는 범죄자가 되었고, 제가 평생 일하고 싶었던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윤지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모든 걸 알고도 그게 가장 괴로워요. 그 고백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혁아,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행복하세요. 누나 원하던 복수를 이뤘으니까. 윤지혁이 사라진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윤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고 채미라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으며 청명의료재단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며칠 후 윤태준이 구치소에서 나를 면회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그를 만나기로 했다. 구치소의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윤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재수의 모습이었다. 설이나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할 말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죠? 그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야. 윤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너와 미영이에게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버렸어요? 겁쟁이였어.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군요. 그래,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윤태준이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설이나, 이제는 그만해. 뭘요? 복수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괴롭지 않아요. 복수에 성공했는걸요. 정말로? 그럼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너도, 나도, 지혁이도 모두가 불행해졌어.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정에 그게 정이라면 왜 이렇게 쓸쓸할까? 윤태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설이나, 이제는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그게 미영이가 원했던 일이야. 어머니가 뭘 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영이의 마지막 편지 읽어봤거든.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편지를? 응, 죽기 전에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 편지에서 미영이는 말했어. 설인이가 복수보다는 행복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까지도 용서했어.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정말로 용서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다. 구치소를 나온 후 나는 어머니의 묘지로 향했다. 어머니 복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들을 모두 되갚아줬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묘지는 조용할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를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복수를 이루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 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지에 이마를 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웃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하고 공허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청명의료재단 건물을 바라봤다.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 건물이 내 복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